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60대 초반 여성입니다. 하나 있는 딸을 시집 보내고 지금은 남편과 둘이 함께 은퇴 후의 삶을 즐기고 있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즐겼었죠. 지금은 많은 일들이 있어서 삶을 편안하게 즐길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최근에 힘든 일이 조금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이야기라 하려면 저희 딸이 저희 부부에게 어떤 존재인지부터 먼저 설명을 조금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뭐 어디나 다 말 잘 듣고 부모한테 잘하는 딸들은 동네마다 있지만 저희 딸은 그 중에서도 더더욱 더 그런 아이였어요. 외동딸로 늦게 얻은 딸이라 저희 부부가 귀하게 키운 것도 있지만 아이가 워낙 예쁜지만 하기도 했어요. 얼굴도 마음도 예쁜 아이였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요. 공부도 잘했고 속 한 번 썩이는 일 없었고요. 뭐 굳이 저희 부부도 아이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강요하는 부모가 아니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무엇보다 저희 부부는 저희 딸을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딸아이가 하는 선택 중에 잘못된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조금 아닌가 싶은 것도 결과적으로는 다 딸아이가 한 선택이 맞았던 게 대부분이라 딸아이가 하는 말이라면 조건 없는 신뢰를 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 딸아이에게 처음으로 그건 아닌 것 같다 하고 반대 의견을 냈었던 건 다름 아닌 결혼 문제였습니다. 만난 지 반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너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직 어린데 이렇게 급하게 결혼부터 할 건 없지 않니? 헤어지라는 게 아니라 더 만나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이야. 결혼하겠다며 데리고 온 남자가 저희 부부의 마음에 아주 들지 않았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딘가 느낌이 좋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보통 이 나이쯤 되면 사람을 겪지 않아도 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딸아이가 데리고 온 남자가 그랬습니다. 인상이 좋지 않은 건 물론이고 어딘가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겪어보면 좋은 사람이야. 속정도 많고. 딸아이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나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사실 실은 내색을 하면서도 저나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딸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할 거라는 걸 말이죠. 저희는 결국에는 언제나 딸아이를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딸아이는 결혼했습니다. 뭐 사위의 조건은 나쁘지 않았어요. 대기업을 다닌 아버지, 그리고 선생님인 어머니,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본인까지. 이런 조건들만 보면 저희 부부가 왜 사위를 탐탁치 않아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건들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사람에 대한 느낌이 그냥 좋지 않았습니다. 뭐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사실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기도 했고 저희 부부는 딸아이를 최대한 늦게 시집을 보내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빨리 가게 되었으니 그거에 대한 아쉬움도 어느 정도는 있었을 테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안 든 건 사위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예단이랑 혼수 같은 건 저희가 리스트를 다 만들어서 드릴게요. 요즘은 다들 간소하게 하던데. 다들 그런다고 저희도 그러라는 법 있나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가는 건데 이 정도도 안 받으면 제가 서운해서 안 될 것 같아서요. 장가 보내고 서운한 마음이 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반쯤은 협박을 하는 거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안 해주면 너희 딸에게 이 서운한 감정을 풀 거다. 뭐 그런 협박 말이죠. 왜 그런 말이 있죠? 딸 가진 죄인이라는 말. 제가 딸아이를 시집 보낼 때 딱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돈 내에서 넘어온 예단과 혼술 리스트는 정말 제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뭐 저희 집이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유가 조금 있는 편에 속하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그 정도는 과하기는 했어요.
남편은 그 목록들을 보고 이건 아닌 것 같다며 다시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지만 저는 무리를 해서라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딸아이가 조금이라도 책 잡히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몇 번 보지는 않았지만 안사돈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건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었고 말입니다. 그냥 해주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는 남편을 설득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내세웠지만 결국에는 딸아이를 위해서 져주는 걸 선택했습니다. 남편이 보기에도 딸아이에 시댁될 집안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긴 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집안과 마음에 들지 않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여러모로 정말 부딪히는 부분이 많았어요. 하지만 딸아이가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이지 꾹 참았던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맞춰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게 잘못한 거였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다 맞춰주니 저희로 호구로 생각했었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결혼을 한 딸아이는 신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그토록 바라던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그랬죠. 그래서 저는 딸아이만 행복하면 다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거리라고 해야 하나? 고민거리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가 결혼하고 시간이 제법 지나서 사위의 얼굴을 자주 봤을 때쯤에도 정말이지 사위는 정이 가질 않더라고요. 집에 와도 말 한마디 없이 밥만 먹고 간다든지 아니면 그나마 하는 말들이라도 어딘가 기분이 나빠지는 말들 뿐이었어요. 장모님, 장인어른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 그런지 집사람을 굉장히 자주 보시는 것 같아요. 다른 집들은 그 정도는 아니던데. 어느 날은 그런 말을 하길래 솔직히 속으로는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뭐 만나지 말라는 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어른에게 이런 말을 저런 식으로 할 수 있나 싶었지만 기분이 나쁜 티를 내고 싶지 않아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부모랑 자식이랑 사이가 좋은 건 좋은 일이지 않는가. 그 정도가 좀 지나친 것 같아서요. 사위는 웃는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이었어요. 말하는 뻔세나 이런 것들이 겪으면 겪을수록 어떻게 우리 딸이 저런 남자가 좋다고 목을 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만 생길 뿐이었습니다. 그건 솔직히 아직도 의문이에요. 정말이지 정이 안 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아이가 생기고 자기 자식을 낳으니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나아지겠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만 했었습니다. 보통은 사돈과 얼굴 볼 일이 잦지는 않잖아요. 평생 가야 몇 번이나 보겠어요. 경조사도 다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저희 집과 사돈네는 참 얼굴 볼 일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멀지 않는 거리에 살기도 했고 원래는 몰랐었는데 겹치는 지인들이 몇 있었어요. 그래서 건너 이야기 들을 일도 참 많았고 말이죠. 그러던 중 이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집 남편이 여기저기 여자를 엄청 만나고 다닌다는데 그 마누라만 모른다잖아. 아유, 전혀 그래 보이지는 않던데요. 보기에는 안 그래 보여도 장난 아니래. 사람 겉만 보고는 믿는 거 아니야. 바깥 사돈이 불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한 명도 아니라는 말을 하더군요. 제가 만난 바깥 사돈은 그런 사람이 아니어 보이긴 했거든요. 안 사돈에 대한 인상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바깥 사돈에 대한 인상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의외인 소식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만나는 여자가 많다는데 집에서 하나도 모를 수가 있다는 게? 집에서는 자기 마누라한테 꾸준히 잘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런 쪽으로는 그분이 조금 둔하기는 하대.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반쯤은 흘려들었습니다. 원래 소문이라는 게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퍼지다 보면 살도 붙고 또 사실이 아닌 이야기도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바깥사돈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소문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결정적인 장면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문화센터에서 꽃꽂이 수업을 듣는 날이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데 누군가가 비상구 쪽에서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이, 아니죠. 상곤 씨가 데리러 온다는데 내가 기다려야지. 상곤 씨? 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바깥사돈 이름이었거든요. 이름이 특이해서 있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그 통화를 하는 사람도 제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원래라면 그러든가 말든가 관심도 없었겠지만 그 통화를 하는 인물 때문에 저는 숨어서 몰래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바로 저에게 바깥사돈이 불륜을 한다는 소문을 전달해줬던 그 지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날 굉장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너무나 다정하게 제 지인인 그 여자에게 차 문을 열어주고 어디론가 함께 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얼핏이지만 자기야 하는 말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그 장소에서 입을 떡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은 자신이 바깥사돈이랑 바람을 피우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저를 떠보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재미삼아 원래 불륜하는 것들은 그런 걸로 스릴을 즐기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어느 쪽이든 상당히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군요. 처음으로 안사돈이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자신의 지인이 그러고 다니는 것도 모른 채 있을 생각을 하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아는 척을 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남의 가정사에 함부로 끼어들 수 없잖아요. 게다가 사돈댁이면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고민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안사돈이 정말로 안 됐다고 생각한 것도 있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모른 척을 하는 게 낫겠다고 하더군요. 괜히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었다가 당신만 안 좋은 소리 들어. 게다가 사돈댁이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엄청나게 골치 아파지기도 하고. 사실 남편의 말이 다 맞는 말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그 결정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일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어? 저게 뭐야? 이제 아예 대놓고 다니네? 그 말에 고개를 돌렸을 때 어깨동무하고 가는 그 여자와 바깥사돈이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들은 모텔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순간 너무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모른 척하면 안 되는 문제 아니야? 너무 뻔뻔하게 나오기는 한다. 이쯤 되면 알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지인이 제 말을 듣자마자 휴대폰을 들어 그들이 어깨동무하고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동영상을 찍더군요. 그러고는 저에게 보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일단 가지고 있어봐. 저는 그때 이미 마음의 결정을 다 내린 상태이긴 했어요. 바로 안사돈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하는 것 말입니다. 바깥사돈의 행태가 도저히 뻔뻔해서 차마 눈뜨고 보고 있을 수도 모르는 척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이었어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우연히 딸아이와 안사돈이 함께 장을 보고 있던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너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냐? 어? 과일 하나 신선한 걸 못 골라? 집에서 교육을 대체 어떻게 받은 거야? 공부만 잘했으면 다야? 이런 살림을 하나도 모르는데, 그리고 몇 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 해? 안사돈은 저희 딸을 사정없이 구박을 하고 있더군요.
죄송합니다. 너는 죄송하다는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니? 어떻게 돼 내가 몇 년째 그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딸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안사돈이 너무나 미워졌습니다. 뭐 원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구박받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저에게 따로 내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 눈으로 보니 상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래, 당신은 그런 꼴을 당해도 싸. 어디까지 바보가 되나 내가 구경해 줄게. 그런 마음으로 저는 바깥서돈의 불륜을 안사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마트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본 뒤부터는 마음이 내내 불편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딸아이를 불렀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었거든요. 힘든 점은 없는지, 정말 괜찮은 건지 그런 거 말입니다. 그리고 원래 힘든 걸 털어놓으면서 울고 그러면 마음이 조금 풀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딸아이를 불렀습니다. 갑자기 나랑 데이트는 왜 하재? 아니, 그냥 우리 딸이랑 데이트한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그날 그렇게 딸아이와 둘이 맛있는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데이트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요즘 힘든 일 없니? 하고 말이죠. 사실 저는 자기 시어머니, 그러니까 안사돈에 대해 이야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길 바라고 마련한 자리이기도 했고 말이죠. 제가 그렇게 묻자마자 딸아이는 어딘가 생각이 많은 얼굴을 하더니 이내 인상을 찌푸리며 눈물을 참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던지 이내 터져나오듯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이제 7년이 막 넘어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손녀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커서 이제는 이것저것 말도 하고 그 세월이 지나는 동안 딸아이는 마음속 깊이 얼마나 쌓인 게 많았을까. 너도 누군가의 딸인데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에게 털어놓지.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가만히 딸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나 정말 그 자식 죽이고 싶어. 어떻게 해, 엄마? 하지만 딸아이의 입에서 나온 건 자신의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바로 사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거기로 이야기가 튀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사위가 딸아이에게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기는 했지만 서운하다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딸아이는 저에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자신이 좋아 죽어서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했던 결혼인데 그 사위 자식이 그런 놈이라는 걸 자신의 부모에게 말하기가 딸로서는 조금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 무슨 일인데? 제 그런 말에 한참을 더 울던 딸아이가 끄끄거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딸아이가 해주는 말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 자식 바람이 났어. 뭐? 바람? 누구랑? 회사 직원이랑. 나만 빼고 다 알았더라고.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고 나랑도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다 알고 있었더라고. 나만 바보가 된 거더라고. 나 정말 죽고 싶어. 어떡해? 딸아이가 해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사위의 불륜을 알게 된 건 최근의 일이라고 하더군요. 우연히 보게 된 사위의 휴대폰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듯한 더러운 문자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심부름 센터를 고용해 확인해 본 결과 1년 전부터 바람을 피워왔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나 빼고 자기들끼리 술도 마시고 놀러도 다녔더라. 딸아이와 사위 둘 다와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이 사위의 불륜을 알았고 그걸 딸아이에게 말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 상간녀와 함께 술을 먹고 놀러를 다니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줬다고 하더군요. 딸은 사위에 대한 배신감은 물론이고 그 지인들에게도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도저히 밖을 나갈 수 없을 정도라고 말이죠. 그러고 보니 그날 자신의 시어머니와 장을 볼 때의 딸아이가 어딘가 이상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뭐 시어머니 앞에서 원래도 자기 목소리 잘 내지 못하는 딸아이긴 했지만 그날따라 유독 주눅이 들고 눈치를 봤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원래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딸아이의 모습에 더 분노해서 이런 자리를 만든 거였고 말입니다. 몇 시간을 울다 멍하게 앉아있다, 울다 다시 멍하게 앉아있기를 반복하며 넋이 나간 듯 혹은 체념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딸을 보며 저 속 깊은 곳에서부터 엄청난 분노가 솟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안사돈에 대한 분노는 분노도 아니었어요. 사위를 당장이라도 찢어 죽이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혼할 거야? 제가 딸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고 물었어요.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려고 심부름센터도 고용해서 증거들도 다 모으고 있었던 거야. 딸아이의 그 대답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화가 나면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날 만큼 온몸이 떨려오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누가 머리에 찬물을 뿌린 듯 냉정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크게 복수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그 집안을 다 풍비박산 내놓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내 딸은 이렇게도 고통스러운데 딸아이의 시댁 식구들과 사위는 편하게 먹고 자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게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너 고용했다는 심부름센터 나도 좀 알려다오. 그런 제 말에 딸아이가 의문이 가득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그 자식 불륜 증거 때문에 그러는 거면 이미 내가 다 모았어. 그게 아니라 다른 일이야. 일단은 더 묻지 말고 나한테도 알려줘. 딸아이는 대체 엄마가 뭘 하려고 그러나 싶은 얼굴로 자신이 고용했었던 심부름센터의 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다음 날 그곳에 전화해 의뢰를 했습니다. 바로 바깥사돈의 불륜 정황에 대한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을 확보해야 했거든요. 제가 계획했던 일을 다 실행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연락이 왔어요. 이건 뭐 수고비 받기도 민망하네요. 그 양반 정말 몇 다리를 걸치고 다니는 건지 내가 살다 그 나이에 그렇게까지 열심히 여자 만나고 다니는 양반은 처음 본다니까요. 나도 꽤 많은 사람 봤다고는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에게 건네준 자료에는 매번 다른 여자와 모텔을 들락거리는 바깥사돈의 사진과 각종 음담패설을 하며 더러운 사랑을 속삭이던 문자 내역들이 가득했습니다. 차마 제 두 눈으로 보고 있기에도 눈이 더러워지는 듯한 증거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것도 한 여자가 아니었고 말이죠. 그걸 다 보고 나니 준비가 다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위와 안사돈을 불러냈습니다. 오랜만에 저와 딸 이렇게까지 해서 넷이 함께 밥이나 같이 먹자고 말이죠. 물론 사위도 안사돈도 나오기 싫어했지만 제가 기니 할 말이 있어서 그렇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더니 나왔더군요. 물론 그러면서도 정말로 나오기 싫었다는 티라는 티는 다 냈습니다. 사위까지 그러고 있는 걸 보는데 정말이지 뒤통수로 한 대 후려 갈기고 싶은 걸 온 힘을 다해 참았던 것 같아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다 불러다 모아서는 뜸을 이렇게 들이세요? 안사돈이 상당히 귀찮다는 얼굴로 대체 뭔지 드러나 보자며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런 안사돈을 가만히 보다가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그곳은 룸으로 된 한 식당이었거든요. 미리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예약을 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위에게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런 저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사위도 지금 이 양반이 뭘 하려고 이러는 건가 하는 의아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사위 앞에 서서 그날 하루 종일 참았던 행동을 했습니다. 짝 하고 그 방 안에 제 손바닥이 사위의 뺨에 닿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어요. 제가 어찌나 세게 때렸던지 사위의 뺨이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는 게 제 눈으로도 보였습니다. 사위는 멍한 얼굴로 자기 뺨을 부여잡았어요.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자기가 누구한테 맞은 건지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면 눈앞에 보이는 것도 이게 맞는 건지 하면서 멍하게 생각하잖아요. 사위가 딱 그래 보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세요? 먼저 소리를 지른 건 안사돈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만히 그 두 사람을 향해 첫 번째 봉투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 뿌렸어요. 뭐 이쯤 되면 모두 짐작하시겠지만 제가 첫 번째로 뿌린 건 사위의 불륜 증거들이었습니다. 사위는 멍한 얼굴로 있다가 그 뿌려진 사진과 카톡의 내용들을 보고는 번쩍 정신이 드는 건지 하나둘 들어서 살펴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안색이 파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위의 반응을 확인하고 안사돈에게 시선을 돌렸는데 안사돈은 전혀 기분이나 속내를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가만히 제가 뿌린 그 자료들을 보고만 있었어요. 그때 오히려 당황한 건 저였던 것 같아요. 어쩜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평온하게 자기 아들의 불륜 증거들을 볼 수가 있는 건가 싶어서요. 한참을 그렇게 사진과 카톡의 내용들을 보던 안사돈이 툭 하고 아무렇지 않은 투로 말을 뱉었습니다. 이게 왜요? 그 순간에 멍해진 건 다름 아닌 저였어요. 그런 반응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또 뭐라고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나 있네. 안사돈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이게 뭐가 문제냐는 듯 물었습니다. 순간 지금 이 상황이 맞는 건지 내가 듣고 있는 말이 뭔지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멍하니 서 있는데 안사돈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성의 끈을 놓았던 것 같습니다. 남자가 좀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애는 왜 때리고 그래요? 뭐라고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아니 남자가 바람을 피운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다 불러서 이런 것까지 부리는 쇼를 하냔 말입니다. 안사돈은 저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한 뒤 딸아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빈정거리듯 말을 했어요. 너 요즘 표정 안 좋고 내가 뭐 시켜도 제대로 안 하고 정신 팔린 것처럼 굴었던 게 다 이것 때문이냐? 딸아이도 그런 안사돈의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시어머니를 바라보기만 하더군요. 안사돈은 픽 웃더니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혼이라도 할 거니? 할 거면 하거라. 나는 하나도 안 아쉽다. 뭐 하나 마음에 차지 않던 며느리였는데 어리고 새로운 며느리 다시 얻어서 아들이나 낳으라고 하면 되지. 어떻게 자기 아들이 방금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며느리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그런 며느리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다시 봉투 하나를 가지러 갔어요. 그리고는 다른 봉투를 가지고 이번에는 안사돈의 앞으로 갔습니다. 안사돈은 그런 저와 제 손에 들린 봉투를 보더니 웃더군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뭐요? 뭐 이번에는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증거라도 또 가지고 오셨어요? 뭐하러 번거롭게 이런 걸 다 조사하셨어요? 그냥 말만 해도 이혼해 드릴 텐데.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안사돈의 머리 위로 두 번째 봉투 안에 담긴 것들을 쏟아 부었습니다. 안사돈은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진과 각종 자료를 안사돈은 손으로 치워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른 채 짜증만 내더군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세요? 그렇게 짜증을 내는 안사돈에게 이번에는 제가 비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사진 좀 보세요. 그 사진이랑 카톡 내용들 보고도 똑같은 소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안사돈은 대체 뭐길래 그러냐는 얼굴로 가만히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순식간에 표정이 굳어졌어요. 조금 전에 그 의기양양하고 뻔뻔하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손을 덜덜 떨면서 표정이 창백해지더군요. 그런 안사돈을 향해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왜요? 남자가 다른 여자 만날 수도 있지라면서요. 바람 피울 수도 있는 건데 뭐가 그렇게 충격적이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사위가 대체 뭔가 싶어졌는지 바닥에 떨어진 다른 사진들과 자료들을 하나 둘 들어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사위의 표정도 충격으로 일그러졌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남자가 바람 피우는 게 어디가 어때서 그렇게 충격을 받으셨는지 모르겠고 또 본인도 바람 피우면서 아버지가 피우는 건 충격적이라는 그 표정도 너무 웃기네. 지금 두 사람 개그예요? 제 그 말에도 두 사람은 멍하니 떨어진 자료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어지간히 충격적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다 진짜라는 말이에요? 안사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화가 굉장히 많이 나 보였어요. 뭐 남편의 상대방 중에는 자신의 친구로 생각했던 지인도 섞여 있었으니 그 배신감도 엄청났을 겁니다. 저는 자신이 믿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그 배신감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그 자료들을 준비해 간 건데 다행히 통한 것 같았어요. 아니, 남자가 바람을 좀 피울 수도 있다면서 자기 남편은 안 되나 봐요? 지금 인연이랑 바람이 났다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 미쳤나? 안사돈은 이성을 잃은 듯 보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소리를 꽥 하고 질렀습니다. 그 덕에 정말 심장이 떨어질 듯 놀랐고 식당 직원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사돈은 그 직원이 옆 문을 통해 그대로 밖으로 나갔어요. 저와 딸아이는 안사돈이 나간 자리를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지금 뭐가 지나간 건지 멍한 얼굴로 있을 때쯤 사위가 우리 두 사람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장모님, 여보, 내가 정말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라고 말이죠. 저는 속으로는 우습다고 생각했지만 화가 나는 마음이 먼저라 웃음도 안 나왔는데 딸아이가 웃더군요. 딸아이의 웃음소리에 제가 딸아이를 쳐다봤습니다. 사위도 놀란 눈으로 딸아이를 보더군요. 용서? 용서라고 했어? 내 친구라는 연놈들이 그리고 내 남편이라는 놈이 다 나 하나 바보로 만들고 내 뒤에서 상간남 상간녀들이 놀아났는데 너 지금 용서라고 했니? 나는 너 포함해서 그것들까지 다 찢어 죽여도 시원치가 않아. 알아? 저도 딸아이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험한 얼굴로 험한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라는 걸 그날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다 사위라는 놈 때문이지만 말입니다. 여보. 사위도 그런 딸아이의 모습은 처음 보는 건지 굉장히 당황하긴 하더군요. 말까지 더듬으면서 딸아이를 어딘가 간절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 진짜 제대로 고개 들고 못 살게 해줄 거니까 각오해. 딸아이는 그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딸아이의 뒤를 따르려다 다시 돌아가 사위의 얼굴에 물을 한번 끼얹고 나왔어요. 조금 전에 뺨을 제대로 때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억울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엄마. 조금 전까지 눈을 부릅뜨고 자기가 할 말을 다 하던 딸이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아서는 울더군요. 온 힘을 다해서 꾹 참고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짠해져서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식당을 나간 안사도는 그대로 그 지인의 집으로 찾아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정말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이웃이 소음으로 경찰서에 신고해 둘 다 경찰서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박하사도는 안사돈에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이제 그만 살고 이혼합시다. 라고 말이죠. 바람은 본인이 피워놓고 아주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해서 안사돈이 목덜미를 잡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안타깝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제야 우리 딸이 당신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당신도 알겠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네, 한마디로 고소했어요. 본인이 말한 짓을 그대로 돌려받은 셈이잖아요. 이혼은 못 해주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박하사도는 집을 나가서 상간녀랑 살림을 차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저희 딸아이도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사위가 절대 이혼은 해주지 않겠다고 해서 소송까지 간 거였습니다. 저희 쪽은 사위가 유책 배우자였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했어요. 소송 문제로 여러 가지 합의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딸아이의 시어머니와 한번 마주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대뜸 보자마자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시원해요. 그런데 댁내 아드님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해서 골치가 조금 아프네요. 이혼을 꼭 하셔야겠어요? 왜요? 그 어리다는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시키고 아들 낳게 하신다면서요. 내 딸이 이혼해준다고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안사돈이 왜 그런 말 하는 건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위와 바람이 났다는 그 상간녀가 조건이 저희 집보다 영 별로라는 이야기를 딸아이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 속내가 빤히 보이는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제가 문득 생각이 나 물었습니다. 남자는 바람은 다 필 수 있다는 생각은 아직도 유효하세요? 그런 제 질문에 안사돈이 저를 바로 노려보더군요. 본인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제가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니 아무래도 찔리긴 했나 보죠. 다 늙어서 내 친구랑 피우는 바람이랑 젊은 시절에 잠깐 피우는 바람이랑 같나요? 곧 죽어도 자기 아들 편을 들고는 싶은 건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무슨 바람에 착한 바람, 나쁜 바람, 용서가 되는 바람, 아닌 바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기가 차다 못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쪽 아드님과 바람이 났다는 그 여자를 그쪽 아드님이랑 내 딸이랑 둘 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다 알았답니다. 그리고 만나서 놀고 그랬대요. 내 딸을 바보로 만들고 뒤에서 자기들끼리 저 지랄을 한 건 안사돈보다 우리 딸이 더 당했으면 당했지 덜 당하진 않았는데 왜 안사돈은 가서 머리채 잡고 별짓을 다 해도 되고 내 딸은 얌전하게 남자가 바람 피울 수도 있으니 참고 살라고 하는 겁니까? 이건 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도 아니고. 저희는 그만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제 딸이 이혼할 마음을 더 굳게 만들어줬거든요. 어차피 그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 같은 거 없었어요. 저도 그 사람도 둘 다 그랬다고요. 그냥 잠깐 만나서 논 건데 이런 걸로 이혼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애도 있으시다면서. 사이에 상간녀가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더군요.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뻔뻔한 건지 어떻게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게다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잘못해놓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만나러 오는 것 자체도 이해가 되질 않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하니 제가 그 상간녀를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아 뜯고 싶었습니다. 딸아이는 이렇게 대답했다더군요. 단순히 바람의 문제가 아니라 뒤에서 저를 바보 취급하고 등신 취급한 게 제일 문제라는 걸 왜 모르시죠? 그냥 조용히 숨어서 바람을 피웠다면 네, 어쩌면 바람 한 번으로는
이혼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과 제 남편은 저를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 당당하게 저와 남편의 지인들까지 만나면서 불륜을 저질렀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화가 나고 그걸 제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남편, 그리고 당신과 그렇게 어울리며 저를 바보 등신 취급한 모든 사람과 연을 끊을 생각이에요. 한번 사는 인생, 그런 질났고 나를 단 하나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얼굴도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참 똑부러지는 아이죠. 그렇게 말하고는 혹시라도 소문이 날까 두려워하는 그 상간녀에게 내가 먼저 소문을 내거나 할 생각은 없으니 안심하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상간녀가 사위에게 당신 와이프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나랑 바람을 피웠어? 라고 대려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딸아이를 뒤에서 마치 놀리듯 사위와 불륜녀와 함께 어울렸던 딸아이의 지인들이 앞다투어 딸아이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도 사위보다 딸아이가 더 연을 끊고 싶지 않은 인맥이기는 했을 거예요. 사위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딸아이는 작게 시작했던 자신의 사업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단계였거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집으로 찾아와 딸아이에게 빌더군요. 어느 날은 젊은 남자가, 어느 날은 젊은 여자가 말입니다. 언니를 뒤에서 놀리고 조롱하고 뭐 그럴 생각으로 그년이랑 어울리고 다닌 건 아니에요. 언니도 알겠지만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나는 싫어도 같이 어울려 놀아야 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뿐이에요. 그래도 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 최소한 나한테 언질이라도 줬어야지. 네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람 하나를 이렇게 등신을 만들어도 되는 거야? 나는 네 얼굴 다시는 볼 생각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 네 이야기 어디서 안 좋게 하고 다니지는 않을 테니까 안심하고. 그렇게 매일같이 찾아온 사람들만 돌려보낸 것도 한참 동안이나 반복이 되었어요. 다들 딸아이에게 사죄를 구했지만 딸아이는 용서해주지 않았고 말이죠. 복수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곳에 내 시간이랑 감정을 쓰고 싶지는 않아. 그렇게 사는 인간들이면 언젠가는 자기가 스스로 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나쁜 마음에 내 감정을 쓰고 싶지 않아. 라고 말이죠. 우리 딸아이는 정말 좋은 아이였어요. 제가 다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딸과 사위는 이혼을 했습니다. 소송에서 당연히 이겼거든요. 바람을 피운 정황이나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딸아이는 소문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상황 자체가 남들이 보기에는 참 이야기할 거리가 많기는 했어요. 아버지라는 사람과 아들이라는 사람이 둘 다 같은 시기에 불륜을 저질렀고 둘 다 걸렸는데 그걸 터뜨린 사람이 사돈댁인 저라는 사실이 말입니다. 저라도 떠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냐고요. 그래서 그런지 소문은 정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집 식구들은 동네의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특히 딸아이의 전 시어머니인 안사돈이 그 소문을 못 견뎌 있습니다. 체면 같은 걸 나름 중요시했었거든요. 근데 사돈댁에서 그걸 왜 터뜨린 거래?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살이를 엄청나게 시켰다던데?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하고 그러다가 며느리가 자기 남편 바람난 거 알게 돼서 따졌더니 남자는 다 바람 피우는 거라고 도리어 뻔뻔하게 나왔대. 근데 사돈댁에서 지 남편 불륜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말 까맣게 몰랐던 거지. 다들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뭐 저희도 그런 이야기가 너무 퍼져나가는 게 좋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어찌되었건 피해자니까 괜찮았어요. 하지만 안사돈은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았고 말이죠. 결국 이사를 했다는 소리를 끝으로 한동안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딸아이가 하던 사업은 점점 잘 되어 갔어요. 당시 사위의 불륜녀랑 어울리다가 딸아이에게 더 손절당한 딸과 사위의 지인들이 계속해서 연락해 왔어요. 아마 점점 더 아쉬워질 겁니다. 딸아이는 점점 더 성공하고 점점 더 잘 살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간에 더 지나서 딸아이의 전 시댁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이혼했대. 누가? 그 딸내미 전 시어머니랑 시아버지 둘이. 정말? 안 해준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아니, 그게. 아이고, 말하기 너무 남사스러운데. 지인은 한참을 망설이다 주위를 두리번거리고서는 저에게 작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소식은 저도 놀라서 왁 하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런 소식이었거든요.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놀라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바람났던 여자 중에 한 명이 임신했대요. 네? 전 바깥사돈이 바람을 피운 상간녀는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중에 40대 초반의 여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덜컥 임신이 되었다더군요. 그 가족을 아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떠들어대고 있다고 말입니다. 결국 전 안사돈은 이혼해주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버티고 버텨보려 했지만 더러워서 더는 그럴 수 없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바깥사돈과 그 여자는 새 살림을 차렸고 말입니다. 딸아이의 시어머니는 그렇게 벌을 받았어요. 저희가 내린 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업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내리는 벌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사위와 그 상간녀의 말로도 참담했어요. 그 상간녀가 하루는 딸아이를 찾아왔다더군요. 회사의 소문, 그쪽이 다 냈어요? 저는 그 회사에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저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소문 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사 사람들이 다 아냐고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 전부터 알 수도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지금 제 결혼이 깨지게 생겼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 상간녀는 남편 말고 다른 남자가 또 있었더라고요. 안사돈은 그것도 모르고 새 며느리를 들이느니 마느니 한 거라고 말입니다. 저는 소문 낸 적 없으니 그쪽 결혼이 깨진 건 제 탓이 아니에요. 그쪽이 유부남을 만난 탓이지. 그러니까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상간녀는 계속 소리를 지르고 한동안 난리를 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결혼이 깨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또한 그 상간녀의 업보겠죠. 그러게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왜 유부남을 만난 거냐고요. 사위는 그 여자에게도 차이고 저희 딸아이에게도 차이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쫓겨나게 생겼다더군요. 그 상간녀는 결혼이 깨지면서 회사를 그만뒀다고 말입니다. 딸아이가 이야기해 주기로는 여기저기 좌천을 당하는 중인 것 같다고 그러더군요. 사실 그런 회사에서 단기간에 그렇게 많은 부서를 이동시키는 건 나가라고 등을 떠미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남편이 버티고 있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물론 모든 분이 예상하시듯 사위도 딸아이를 찾아왔습니다. 딸아이의 사업이 잘 풀리고 있는 것도 사위는 알고 있었어요. 아마 미친 듯이 아까웠을 겁니다. 그대로 같이 살았으면 하면서 말이죠. 제 스스로 자신의 복을 차버린 셈이니까요. 하지만 딸아이는 사위를 받아줄 마음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딸아이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물러서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랬기에 사위가 아무리 찾아와도 딸아이가 혹시나 넘어갈까 걱정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딸아이가 아니니까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딸도 생각해야지.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할인이 크는 동안 제대로 한번 안아준 적도 없이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혀를 차던 양반이 이제 와서 딸도 생각하라고? 할인이는 아빠가 없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하니까 그런 걱정은 하나도 안 해도 돼.
그리고 하린이가 설사 당신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당신 얼굴만 보면 속이 메스꺼리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 그렇게 몇 번을 쫓아내도 사이는 몇 번을 찾아왔지만 딸아이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찾아오면 접근 금지 신청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 뒤로는 무작정 찾아오는 일이 없기는 했습니다. 사실 저렇게 무작정 찾아오고 하는 걸 보고 있으면 무섭긴 해요.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전 남자친구나 전 남편에 의해 폭력을 당하거나 다치는 일들이 많이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없기는 했어요. 그저 조심하는 수밖에 말입니다. 요즘 고민인 게 하나 있는데 딸아이에게 말을 할지 말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딸아이를 소개해달라는 건실한 청년 한 명이 있거든요. 집안도 성격도 모든 것들이 다 좋아서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긴 때문에 저희 딸아이의 조건을 보고 접근하는 것도 아닌 사람일 거고 또 제가 오래 봐온 사람이기 때문에 성격이나 이런 것도 다 보장되고 말이죠. 하지만 딸아이로서는 이제는 남자고 결혼이고 지긋지긋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고민에 빠졌어요. 꼭 소개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니면 그냥 안 해주는 게 맞는 건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남겨주세요.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다고는 생각하는데 또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사이가 찾아오는 이야기까지 또 전 바깥사돈이 지금 늦둥이를 가졌다는 사실까지 이야기하려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들으시는 분들도 흥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좋겠네요. 제가 사연을 쓰는 지금은 꽃이 많이 피었는데 이 사연이 소개될 쯤에는 졌을지 어쩔지 모르겠네요. 꽃구경은 다들 즐겁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일쯤 딸아이와 손녀 그리고 남편 이렇게 넷이 함께 꽃구경을 다녀올까 싶어요. 가까운 곳이라도 말이죠. 이제 정말 사연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됐네요. 봄에 감기 더 많이 걸리는 거 아시죠? 날이 좋아서 밖을 많이 나가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건강 조심하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사실 지금이야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녹록지 않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고단한 인생을 겪고 있었죠. 힘들었던 시기의 이야기인 만큼 그렇게 박지는 않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부족한 글솜씨로나마 이렇게 제 사연을 적어보냅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산골짜기 깊숙이 자리 잡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판잣집 같은 곳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장아장 막 걷기 시작한 남동생까지 네 식구가 살았어요. 부모님이 산으로 약초를 캐러 가시면 어리디 어린 남동생과 뭐가 그리 재미가 있었던지 잘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주위에 아무도 살지 않다 보니 온 산은 저희의 놀이터였고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놀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부모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산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마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산길을 한참 내려가 처음 타본 버스에 마냥 신나 동생과 장난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버스를 내린 곳은 산속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화려한 도시의 모습이었죠. 처음 본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져 이곳저곳 쳐다보기 바빴고 그런 저를 아버지는 어디론가 끌고 가셨어요. 그곳은 국화빵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고 있는 국화빵은 한눈에 보아도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한 봉지를 저에게 건네주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하고 아버지는 저기 아는 사람 좀 만나고 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 먹고 동생 손 꽉 잡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올 때 더 맛있는 붕어빵 사다 줄게. 어느새 국화빵을 한 입 벤 저는
그 단맛에 매료되어 아버지의 말에 알았다고 건성으로 대답했었죠. 그리고 어머니가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는데 어머니의 얼굴엔 어쩐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빨리 오라고 말하곤 국화빵 하나만 동생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온기로 가득했던 국화빵 종이봉투가 서서히 식어가고 어둠이 찾아올 때까지 부모님은 다시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저는 부모님이 버린 아이, 즉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추운 겨울 식밥이 다 터진 낡은 점퍼 하나를 걸치고 내내 신어 허른 운동화 발끝만 꼼지락거리며 엉엉 울고 있는 동생을 끌어안고 있던 저는 금방이라도 볼가루 줄줄 흐르려는 눈물을 꾸역꾸역 삼키며 이 끔찍한 시간이 어서 지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괜찮아. 엄마랑 아빠가 맛있는 붕어빵 사가지고 금방 올 거야. 라며 남동생을 달래면서 말이죠. 사실 그 말을 하면서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다시 우리 곁으로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면 저 역시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 나이였지만 저보다 더 어린 남동생이 있었기에 조금이라도 더 어른스럽게 동생을 다독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 곳 없이 평생을 그 추운 길거리에 서서 보낼 줄 알았지만 저와 남동생을 안쓰럽게 보신 어느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어요. 너희들 추운데 왜 여기 있는 거니? 엄마 아빠는 어디에 있어? 저흰 아저씨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그러자 아저씨는 갑자기 저희에게 밥은 먹었냐 묻더니 이내 저희에게서 대답이 없자 저희 손을 붙잡고 낡은 국밥집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처음엔 갑자기 낯선 아저씨를 따라 여기로 온 게 걱정되기도 하고 혹시나 부모님이 우릴 데리러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다시 그 자리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국밥이 나오자 저와 동생은 그만 이성을 잃고 정신없이 밥만 먹었던 것 같아요. 흠집이 많이 난 스텐 그릇에 한가득 퍼진 하얀 쌀밥, 시래기가 듬뿍 들어간 된장 시래기국, 숟가락이 그릇과 연신 마찰하며 나는 쨍한 소음마저 행복했을 정도로요. 그렇게 허겁지겁 먹고 있을 때 아저씨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어요. 너희 갈 데는 있는 거니? 부모님 어디 있고? 너희가 말을 해야 이 아저씨가 도와줄 수 있단다. 엄마가 여기 잠깐 있으라고 했는데 안 와요. 그래? 그럼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거니? 자세히 좀 말해보렴. 잘 모르겠어요. 오래됐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 다시 허겁지겁 국밥을 먹었습니다. 국밥을 사준 아저씨의 얼굴은 잘 생각나지 않았지만 어쩐지 저희를 안쓰럽게 보았던 듯해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배를 고르며 추위에 떨고 있었는데 포근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놓아진 상황에서 어린애들이 얼마나 다채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밥알 하나 안 남길 기세로 허겁지겁 국밥을 먹고 난 뒤 저와 남동생이 부른 배를 두드리며 멀뚱멀뚱 가게를 둘러보고 있자니 저희에게 국밥을 사준 아저씨는 다시금 저희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렇게 그 길로 저와 남동생은 고아원에 가게 되었죠. 고아원 생활은 조금 외로웠습니다. 고아원에 계셨던 원장님은 친절했지만 워낙 아이들이 많은 탓에 많은 사랑을 주시지는 못했고 당시 고아원에 있었던 아이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친해져 있던 상황인지라 낯을 조금 가리던 저는 쉽사리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 남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심지어 조금 큰 아이들이 저희를 괴롭히는 일도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제 동생이나 제가 고아원을 방문한 봉사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나면 갑자기 제 양말이 없어진다거나 누군가 동생의 음식을 뺏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시설은 열악하지 아이들은 많지. 저와 동생과 같이 작고 약한 아이들은 힘이 센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에 딱 좋았어요. 더군다나 어른들에게 말하지 말란 암묵적인 협박까지 있었기에
쉽사리 어딘가에 이 일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지요. 고아원은 워낙 여러 명의 아이들이 거주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누군가 누굴 괴롭힌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일일이 그걸 알아채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북적거리는 고아원에서 오롯이 저희들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버텨왔어요. 그러나 이별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고 하죠. 고아원에 있을 때 평소 제 남동생을 자주 보러 오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저는 늘 멀리 떨어져서 슬쩍슬쩍 훔쳐보기만 했기에 제대로 인사를 했던 적은 거의 없지만 고아원에 올 때면 늘 제 남동생을 주러 오시나 로봇 장난감 등을 가지고 오며 간혹 가다가 저한테 선물할 인형도 챙겨주신 적이 있기에 어렴풋이 고마운 분들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심 저런 아저씨와 아줌마가 부모라면 정말 좋겠다고 떠올리기도 했죠. 두 분은 정말이지 다정한 분들이셨어요. 저와 제 남동생을 부모님처럼 무릎에 앉혀 놀아주시기도 하고 책을 읽어주시기도 하셨으니까요. 그분들이 가고 나면 한동안 아이들이 저희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전 그런 두 분의 따뜻한 품냄새가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로 좋았어요. 바닥에 눕기 직전에 그분들의 저희의 부모님이 되어주시는 상상을 하며 잠에 들기도 했지요. 실제로 그분들은 부모님이 되어주시긴 했습니다. 저를 뺀 제 남동생의 부모님이요. 어느 날 원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제 손을 따뜻하게 쥐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남동생은 새로운 부모님과 함께 덴마크로 가야 하니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다고요. 남동생과 헤어진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지라 저는 그 이야기에 말도 안 된다며 고아원 건물이 떠나가라 엉엉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저 진짜 말 잘 들을게요. 저도 데려가시면 안 돼요? 시키는 거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요. 제발 데려가 주세요. 제 동생은 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제발 저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 전 입고 있던 원피스에 흙이 묻는 것도 개의치 않고 먼지 묻은 바닥을 뒹구며 목이 쉬도록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우는 모습에 덩달아 남동생까지 같이 울음을 터뜨려 버렸어요. 정임아, 수철이 영영 못 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수철이는 행복을 찾아 덴마크로 떠나는 거야. 그리고 가끔씩 이곳에도 찾아온다고 하니까 너무 울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울음 뚝 그치고 수철이 행복을 위해 우리 웃으면서 보내주는 게 어떨까? 그래야 수철이도 웃는 누나 얼굴을 담아가지 않을까? 원장 선생님은 처음에 차분한 어투로 절 진정시키려 했지만 전 눈물을 그치지 못했어요. 계속 바닥을 뒹굴고 떼를 썼습니다. 한참을 운 후에야 간신히 눈물을 멈추기는 했지만 왜일까요? 저는 어쩐지 그 이후로 동생을 오래 못 볼 것만 같은 기분에 사로잡혀 좋은 차를 타고 떠나는 동생의 모습을 하염없이 보다가 제 방으로 돌아와 낡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또다시 엉엉 울음보를 터뜨렸습니다. 떠나간 동생의 모습을 수없이 그리면서요. 동생은 그 어린 얼굴로 떠나면서 제게 꼭 돌아오겠다고 말했어요. 절 보러 오겠다고요. 저도 동생이 입은 옷에 주름을 펴주며 약속했지요. 기다리겠다고요. 네가 오지 않으면 내가 가겠다고요. 동생이 떠나기 직전 그 시절 동생과 제가 나눴던 대화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려올 정도로 처연했습니다. 그 시절엔 저도 동생도 서로 다시 못 볼 걸 모르고 순진하게도 정말 다시 만날 줄로만 알았으니까요. 동생이 떠난 후 당연한 일처럼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1년, 2년, 3년, 무려 5년이 될 때까지요. 한번 부모님의 손을 잡고 역을 나간 아이는 파양되지 않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동생이 너무 그리웠던 나머지 보고픈 마음에 꿋꿋이 기다리게 되더랍니다. 허나 시간이 지나고 동생의 얼굴이 가물가물해질 때쯤에야 기대를, 희망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국화빵을 먹던 그 어리고 예쁜 동생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흘려보냈습니다.
남동생 또래 혹은 남동생보다 어린 나이의 아이들은 일찍이 누군가에게 입양이 되어 가족이 생겼지만 저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어디로도 가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부모님에게 선물 받은 옷을 차려입고 신나는 표정으로 하나둘 고아원을 떠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슬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저도 절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줄 부모님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슬픔만큼 언젠가부터는 포기하는 법을, 체념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있어 부모님의 사랑을 얻는 건 불가능한 것이라고, 이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고아원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움도 부족해서 일을 하기도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남들은 구하기 쉽다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이력서를 가지고 가면 주소란에 적힌 고아원명에 인상을 찌푸리고 약속했던 면접조차 안 봐주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영 살 수는 없었기에 근처 아무 가게나 두드리고 혹시 아르바이트 자리 있냐면서 애걸복걸 빌기도 수십 번. 드디어 제 정성이 통했는지 고아원 근처 빵집 사장님께서 저를 캐셔로 채용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인지라 서투르기도 하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래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악착같이 열심히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족족 다 모았던 것 같아요. 고아원에선 반드시 나가야 하는 나이가 있고 막상 나가면 그때부턴 홀로 모든 걸 처리하며 살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을 수밖에 없었지요. 허나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고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고아원 생활도 고아원 밖의 생활도 나이가 먹고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졌어요. 특히 저희 고아원 원장님이 다른 분으로 바뀌면서 시설은 점점 비정상적인 곳이 되어갔어요. 고아원 안에선 뉴스에 나올 법한 일들이 스스럼 없이 일어나고 있었고 전 어른들이 내리는 벌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그냥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며 자라야 했어요. 오리걸음을 하루 종일 시키든 어두컴컴한 창고에 저를 가두든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인식한다 해도 묵묵히 견디고 견디어냈습니다. 저뿐 아니라 그 시기엔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거기에 반기를 들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어른들의 진정한 애정과 관심이 필요했지만 더욱이나 저처럼 부모에게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이라면 더더욱 그랬지만 세상의 어른들은 저와 같은 아이들에게 무정하고 무심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아이들은 오히려 그걸 견디는 법을 더 빨리 배웠어요. 고아원 밖에서라도 고아라는 꼬리표 때문에 저를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잘 곳이 있다고 무작정 자기 집으로 오라는 아저씨들도 있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이상한 명함을 주는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전 세상의 잔혹함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상처받지 않기 위해, 더 단단해지기 위해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무표정으로 일관했고 오로지 고아원 밖으로 나갈 날만을 생각했어요. 나가면 모든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란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하면서요.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그렇게 세상의 온정을 받아보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성인이 되자마자 저는 정부의 보조금으로 허름한 단칸방을 하나 구했고 정식으로 일을 해나가며 월세는 밀리지 않고 의식주는 해결해 나가며 그럭저럭 살아나갔어요. 저희 고아원 출신들 중엔 나쁜 길에 빠지거나 이상한 데 취직하여 좋지 못한 인생을 사는 아이들도 있었기에 적어도 전 그런 길로 나아가진 않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잘한 거라 자기 위로를 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도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25살 허름한 단칸방에 살고 있던 저는 어느 작은 회사의 사무보조로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당시 남편은 키도 훤칠하고 누가 봐도 호감 갈 만한 첫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데다가 업무상 저의 직속 사수였기에 부딪힐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인지 어린 마음에 조금 설레기도 했지만 사실 그 누구와도
연애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연애할 처지가 아니라고 느꼈죠. 마음을 주고받는 것도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그때의 저는 저축은커녕 그저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사는데 급급했으니까요. 솔직히 지금 살고 있는 이 5평짜리 단칸방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제 처지와 환경에 대해서도 비관적이었고요. 남편은 집이 아주 유복하지는 않았어도 부족함 없이 자라왔고 단 한 푼에도 전전긍긍하는 저와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으니 언젠가부턴가는 단순한 직장 동료로서 점심을 함께 먹는 것조차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남편이 점심을 먹다 뜬금없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임아, 나 너 좋아하는 것 같다. 너 남자 없으면 그냥 나랑 연애 한번 해보자.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은 무슨 장난. 내가 이 나이 먹고 시덥지 않게 장난이나 치고 있겠어. 정말이야. 나 네가 좋아졌어. 갑자기 고백을 해오는 남편의 말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일만 하던 사이의 사람이 갑작스레 절 좋아한다며 사귀자고 하자니 아무리 제가 남편에게 조금의 마음이 있다 해도 남편의 행동은 그저 장난처럼 느껴질 뿐 그리 진지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혹시 내가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곤 장난을 치는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어 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선 제가 지금 남자 만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마음만 받을게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반년 동안이나 절 쫓아다니며 제게 마음을 표현했어요. 일이 끝나면 함께 저녁을 먹자고 하던가 제가 마음에 들어할 것 같은 선물을 준다거나 제가 조금이라도 아픈 것 같으면 약을 책상 위에 조용히 놓고 가거나 하는 식으로요. 처음엔 남편의 이런 마음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러는 건지 싶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덜 던지듯 던지는 그 마음들에도 진심이 보이더라고요. 저를 향한 남편의 진심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과 함께 한 출장에서 처음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진지한 대화를 이어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출장 업무가 생각보다 일찍 끝나 둘이서만 레스토랑에 가게 된 거였어요. 저는 어색했지만 남편은 그저 제 접시에 있는 스테이크를 대신 잘라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신의 깊은 진심을 말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고 그 뒤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이나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면서 마음이 가기 시작했다고요. 남편은 평생 자신에게 부족한 걸 채워주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고 그게 저였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전에 하던 것처럼 퉁퉁거릴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저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루하루 빠듯한 삶을 살아나가면서도 간간히 웃을 수 있는 일상을 누리고 싶었고 무엇보다 좋은 사람과 함께 행복을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간의 행동으로 남편의 진심은 확인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저 역시 이런 한결같은 사람과 함께 사치라 여겼던 연애라는 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남편을 통해 제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었다는 거였어요. 그 전까진 살아온 환경이 열악해서 그런지 당당해 보이려 노력해도 늘 마음은 쪼들리었고 제가 남들보다 어딘지 모자란 사람 같았습니다. 어딜 가서도 제 소개를 당당하게 하기가 힘들었고 잘나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레 위축도 되었죠. 그런데 남편은 정말 조건 없이 절 사랑하고 아껴주었고 그런 남편 덕에 유년 시절 부모님께 못 받아본 사랑을 다 받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어요. 남편을 통해 저는 귀중한 자존감을 되찾았고 상처를 치유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약 5년간 연애를 한 뒤 저희는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어요. 결혼 후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을 보조하기 위해 같이 직장을 관두고 함께 남편 사업에만 매달렸죠. 솔직히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체력적으로 힘에 부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받았어요. 직장이야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지만 사업은 달랐으니 매일매일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시작한 사업이 어느 순간 고비를 넘기더니 잘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후엔 단기간에 승승장구하여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파트를 자가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저희의 성공을 예상치 못한 터라 다들 놀랐고 저희 부부의 성실함 덕분이라며 치켜 세워주었어요. 그간 사업을 하면서 눈물과 땀이 어린 고생이 생각나서인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처음 그 집에 들어선 순간 눈물이 핑 돌았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지냈던 때부터 힘들게 일자리를 알아보던 날까지 주마등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그동안의 제 인생이 낡은 필름 영화처럼 머리를 스쳤죠. 내 주제에 과분한 복을 받은 만큼 이 행복을 언제까지고 기억하며 평생 남들에게 친절하게 살리라 다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왜인지 그동안 삶에 지쳐 종종 잊고는 했던 남동생의 얼굴이 유독 선명히도 떠오르더군요. 절 보며 세상 그 누구보다 환히 웃던 해맑은 모습이, 국화빵을 맛있게 먹으며 제게 누나라고 부르던 모습이요. 전 아파트 베란다에서 흘러가고 있는 강가를 바라보며 문득 치밀어 오르는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눈물 닦아내듯 꾹꾹 닦아냈습니다. 내 동생도 분명 바다 건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분명 나처럼 좋은 짝을 만나 잘 살고 있을 거라고, 그런 말들로 마음을 다스렸죠. 아파트 생활은 나름 즐거웠습니다. 주민회의 등으로 다른 사람들과 얼굴을 볼 일도 많다 보니 자연스레 친한 주민도 생겼죠. 나이대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해서 유독 친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주민은 같은 입주민들에게는 무척 착했지만 이상하게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 아저씨에게는 무척이나 혹독하고 악하게 굴었어요. 어느 날은 친한 주민과 함께 장을 보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미 빗질을 하고 계시는 경비 아저씨를 보더니 특유의 째지는 목소리로 짜증나. 아저씨, 누가 몰래 담배 피우고 꽁초 버려놨어요. 아저씨는 제가 말하기 전까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번에도 신경도 안 쓰시더니, 저기 저 집게는 장식품으로 놔두신 거예요? 저거 들고 가서 빨리 담배 꽁초 치우세요. 경비를 잘 뽑아야 된다니까. 한 번만 더 이러시면 주민회의에 건의할 거예요? 라고 쏘아대는 거예요. 전 그런 주민의 모습에 너무 놀라고 순간 경비 아저씨의 얼굴이 너무 안 돼 보여 대신 나서주고 싶었지만 주민과 친한 사이라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주민이 집에 들어가고 난 뒤 몰래 음료를 들고 경비 아저씨를 찾아가 조심스레 위로해드렸어요. 명수 엄마가 가끔 저렇게 히스테리를 부릴 때가 있어요. 왜 유독 아저씨한테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아저씨가 잘못하신 거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사모님. 저는 괜찮아요. 아저씨는 성정이 독하지 못한 분이셨어요. 그런 일을 당하셨어도 욕 한 번 하지 않으시고 그저 괜찮다며 외려 저를 다독이셨죠. 전 그런 아저씨가 더 마음에 쓰이고 걸렸습니다. 그렇게 친한 주민이 경비 아저씨를 괴롭히고 나면 뒤에서 위로해주길 여러 번, 저는 이제 경비 아저씨와 선뜻 친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직장에 들렀다 돌아오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고음 소리가 들렸어요. 다가가 보니 아파트 주민들이 뭔가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 안에서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보는 순간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황당했습니다. 사사건건 경비 아저씨를 괴롭히던 주민이 이번엔 경비 아저씨가 근무 중 잠시 시간을 확인하느라 핸드폰을 봤다는 이유로 근무 태만이라며 면전에 대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저씨 어이없네?
근무 시간에 핸드폰 보시는 거예요? 저희 돈으로 월급 받으시고 생활하시는 거면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분리수거도 쌓여 있는 것 같은데 일은 안 하고 무슨 핸드폰이에요. 제 말 한마디면 아저씨 바로 자를 수도 있어요. 제발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하세요, 이 아저씨. 매번 말해도 저러시기나 경비라 듣지. 사람들은 그 여자가 뻔뻔스런 면상으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경비 아저씨를 위해 나서주지 않았고 그저 보고만 있을 뿐이었어요. 어떤 주민들은 그 여자를 두둔하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잔 주민회의에 여러 번 아저씨가 불성실하다며 고발을 한 상태였더라고요. 허나 전 알고 있었죠. 아저씨가 그 어떤 경비 아저씨들보다 성실하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는 걸요. 그저 저 여자가 화풀이 대상으로 자신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라는 걸요. 지금까지 아저씨에게 했던 모욕은 위태위태하지만 어느 정도 참고 넘길 수 있던 정도였다면 그날은 정말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어떤 선 하나가 툭 끊기면서 전 그 여자 앞에 똑바로 서서 그 여자가 놀랄 정도로 더 큰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그 누가 절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어요. 명수 엄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저씨도 인격이라는 게 존재하는 사람이야.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고작 관리비 몇 푼 내는 것 같고 무슨 유세야. 그리고 명수 엄마가 무슨 권한으로 자르네 마네 하고 있어. 이러고 다니는 거 안 창피해? 나 같으면 자식 보기 부끄러워 이런 짓은 못하고 다니겠네. 제발 머리라는 게 있으면 생각을 살아 이 아줌마야. 아저씨, 그냥 이 수준 낮은 아줌마 말은 다 무시하세요. 진짜 별꼴이야. 인생에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분노를 표현했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정말로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났으니까요. 아마 제가 고아원 출신이란 이유로 당했던 수많은 모욕들과 차별들이 한꺼번에 생각나면서 아저씨의 처지로 저절로 감정이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싸움을 계기로 친했던 주민과는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렸고 몇몇 주민들과도 등을 돌리는 사이가 되었지만 경비 아저씨와는 사사로운 수다를 떨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제가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면 쉬고 계시다가도 일어나서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고 가끔은 계절에 좋은 과일을 봉지에 싸서 남편과 함께 먹으라며 제 손에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의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고부터는 전업주부로 전향을 한지라 남편이 나가 있는 동안은 할 것도 없고 심심하기도 해서 종종 일부러 외출을 해 경비 아저씨와 수다를 떠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변변찮은 친구도 하나 없던 제게 마음 착한 경비 아저씨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순찰을 돌고 쉬고 있던 경비 아저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친했던 주민을 마주쳤어요. 주민은 저와 경비 아저씨가 함께 있는 걸 보더니 대놓고 바닥에 침을 퇴 뱉더라고요. 그리고 재수가 없으려니 라고 말하더니 절 지나쳤어요. 제가 뭐라 하려 하자 경비 아저씨가 제 손을 붙잡으며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라며 말리셨습니다. 아마 아저씨가 말리지 않았다면 제가 뭔 짓을 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 여잔 가만히 있는 저희가 만만하고 우스웠던 건지 점점 도를 지나치더라고요. 정말 그간 어떻게 이런 면을 몰랐나 싶을 정도로 아저씨를 막대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제가 아저씨가 함께 있으면 더 그랬습니다. 그날은 지금 생각해도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는 날이었죠. 아저씨와 함께 순찰을 돌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그 여자와 또 마주치게 됐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저를 보며 씩 웃더군요. 그리고 들고 있던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붓더니 아저씨, 이거 좀 치워주세요. 냄새나서 나는 못 치우겠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유치해도 이런 유치한 짓이 없었죠. 초등학생도 부끄러워 못할 짓이었어요. 전 너무 화가 나 그 순간 여자에게 다가가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를 한 움큼이라도 집어 그 여자의 면상에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아니면 뺨이라도 한 대 올려붙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가려는 절 아저씨께서 붙잡으시더니 저런 사람과 맞상대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라며 또 한 번 말리시더군요. 그리고 이번엔 아저씨께서 그 예의 없는 여자에게 주민의 집에서 나온 쓰레기는 알아서 치우고 버리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셨고 그 여자가 서 있던 길 반대편으로 돌아섰습니다. 허나 가는 내내 제 마음이 편할 리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을 당하고 그런 모욕을 당하셨는데 제게 티는 내지 않지만 왠지 아저씨의 마음이 쓰릴 것 같아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그냥 몰상식하게라도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어야 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런데 아저씨께서 집으로 들어가려던 걸 멈춰 세우더니 날도 추운데 잠깐 경비실로 들어와서 난로를 쬐고 가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잠시 안에서 기다려달라 하곤 집에 가서 얼른 따뜻한 음료 2잔을 들곤 경비실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손엔 음료 하나를 쥐어드리곤 물었습니다. 오늘 많이 놀라셨죠?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사모님이 옆에 있으니 든든하네요. 전 아저씨의 그 말에 작게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사람에게 제가 있어 든든하다는 말은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었기에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항상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며 아저씨가 제 절친이라는 말로 화답했습니다. 절친이요? 네, 절친한 친구요. 아저씨도 절친이란 단어가 좋으셨는지 제 말에 기분 좋게 웃으셨어요. 그리곤 평생 절친이 없어 적적하던 찰나였다며 친구가 되어주어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전 갑자기 아저씨는 그간 어찌 살아왔는지 궁금하게 됐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묻다 고아원에서 커온 제 이야기까지 주저리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난로의 따뜻한 불빛 때문이었던 건지 몸이 녹아 노곤해졌던지 아니면 아저씨 앞이라 할 수 있었던 건지 평상시엔 남들에겐 절대 안 하는 얘기였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고아원에서 겪은 일들을 말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던 경비 아저씨가 불현듯 놀라시더니 자기 역시 고아원에서 입양이 되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네? 아저씨도요? 정말요? 네, 저도 부모님 없이 고아원에서 힘들게 살다 덴마크로 입양이 되었는데 몇 년 후에 파양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찌저찌 덴마크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후에 좋은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분 도움으로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덴마크요? 덴마크란 단어에 제가 멈칫하자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하시곤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그 말은 절 한동안 주저앉힐 말이었죠. 아, 그때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고아원에 있을 때 나만 입양이 되어서 그 이후로 누나랑은 만나지 못했어요. 당시 누나도 힘들었을 텐데 나보다 겨우 2살 많다는 이유로 내가 부모님 보고 싶다고 울 때마다 너무 어른스럽게 달래주고 그랬는데 잘 살고 있는지 보고 싶네요. 한국에 와서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꼭 누나를 만나서 이제라도 못다 나눈 남매의 정이라도 나누고 싶은데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마음으로 그리워만 하고 있네요.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쓸쓸하게 살고 있지만 누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2살의 나이 차이, 덴마크 입양. 경비 아저씨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곤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전신에 알 수 없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무엇에라도 홀린 듯이 당시 있던 고아원의 정경이 어땠는지, 몇 살 때 덴마크로 입양을 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다급한 제 목소리에 경비 아저씨는 조금 놀라다가 더듬더듬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익히 기억하고 있던 고아원의 풍경, 홀로 덴마크로 떠났던 때의 나이, 마지막으로 누나의 이름까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들은 순간 전 한참을 못 박힌 듯 서서 경비 아저씨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 어릴 때 그날처럼 엉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많이 없어졌지만 미약하게 남아있던 어린 시절의 얼굴은 언제나 마음 깊이 그리워하고 있던 제 동생임이 확실했으니까요. 사모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무슨 일 있으세요? 제 울음에 동생은 당황했습니다. 수철아, 내가 네 누나야 누나. 못 알아보겠니? 네가 정임이라고, 네 누나라고. 제가 엉엉 울며 소리치자 동생은 당황하듯 횡설수설했습니다. 사모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 누나라고요? 사모님, 정말이에요? 그리고 동생은 점점 현실을 받아들였는지 저를 꽉 안아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누나, 진짜 내 누나 맞아? 정임이 누나 맞냐고. 정말이야, 누나? 대낮에 경비원과 늙은 아줌마가 서로 부둥켜 울고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저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얼굴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이리 오랜 시간이 걸려 다시 만났으니 가슴이 저리도록 아플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저와 동생은 전생에 무슨 인연이었길래 가슴 시리게 헤어지고 가슴 아프게 다시 만난 건지. 저희 남매는 멀리 두고 온 기억을 한 장씩 꺼내 서로의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고아원에 가던 날의 기억, 국화빵을 반으로 쪼개 나누어 먹던 기억, 고아원 흙바닥에서 땅 따먹기를 하다 배가 고파 흙을 주워 먹었던 기억, 그리고 서로 다른 땅에서 견디고 겪었어야 했던 수많은 일들. 그 사진과 기억들을 함께 나누면 나눌수록 저는 이제야 내 동생을 찾았다는 게 실감이 나면서 가슴 한가운데가 부풀어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대통령도 부럽지 않았고 지나가는 길고양이마저 너무 예뻐 보일 만큼 세상의 모든 풍경이 근사해 보였지요. 그렇게 동생과 기적 같은 재회를 한 이후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을 보자 긴장이 풀렸는지 전 남편을 붙잡고 또 한 번 울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 절 다독여 주었고 동생은 제 옆에서 잔뜩 고인 눈물을 애써 붙들어 주었죠. 간신히 진정이 된 다음 더듬더듬 이야기를 풀어놓는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놀란 얼굴로 경비 아저씨를, 아니 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제가 가끔 동생의 꿈을 꿀 때마다 우울감에 젖는다는 게 안타까워 제가 모르는 새 동생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던 차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가까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인연은 정말 인연인 것 같다며 이제 제 가족은 자신의 가족이랑 다름없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집에 오라며 기쁘게 웃어주었습니다. 남편의 환영에 그날 제 동생은 저희 집에서 저와 함께 그리고 남편과 함께 오래도록 추억을 꺼내다 갔고 저는 그날 밤만큼은 동생의 꿈을 꾸지 않고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에게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동생이 저희 아파트 경비를 그만두고 제 남편의 회사 경비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급여는 물론 근무 환경도 훨씬 더 좋은지라 예전에 종종 피곤으로 찌들어 있던 동생의 얼굴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고 밝은 얼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동생이 마땅한 집을 구할 때까지는 저희 부부와 함께 지내기로 하여서 이제는 원할 때마다 동생 얼굴을 실컷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저랑 남편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며 한사코 자기가 원래 살던 곳에서 혼자 살겠다고 이야기했으나 곰팡이가 바글거리는 낡은 원룸은 동생이 기거하기에는 너무도 좋지 않았던 곳인지라 남편이 오히려 더 나서서 함께 살자고 말해주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사는 대신 누나가 내 바가지 긁으려고 하면 대신 좀 막아달라고 하며 너스레도 떨면서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내심 너무 고마웠네요. 그리고 세 가족이 함께 사는 지금 저는 정말 더없이 행복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동생이 혼자 입양 가면서부터 막연하게 제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린 나이에 하기에는 참 조숙한 생각이지만 어린애 인생에서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이 모두 사라지는 경험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을 비관적으로 몰고 가게 만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가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하며 세상을 원망하다가 지쳐 잠든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었고 이젠 영원히 잃어버렸다고만 여겼던 동생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족끼리의 이별, 분명 너무도 힘들고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현재에 충실하며 열심히 인생을 보내세요. 저처럼 예상치도 못한 우연과 행복이 한꺼번에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